안녕하십니까. 8월 24일입니다.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모든 코인이 좋지 못합니다. 그죠? 어저께 반등이 나오는가 싶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하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8월 16일날 방송에서 이더리움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지금 시장에 하락이 나왔고, 지금 다음에 레파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올라왔고, 만약에 저는 뭐 이렇게 떨어진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고, 급격하게 떨어져서 어디까지 떨어지냐, 만약에 떨어진다라면 160, 160, 170, 170 정도까지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상승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떨어진다면 급격하게 좀 올라갈 것이고, 떨어지지 않고 간다면 이렇게 느슨하게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물론 제가 하락 가능성보다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락하고 갈 가능성, 그리고 그대로 갈 가능성. 근데 저는 조금 그냥 하락보다는 좀 이렇게 이어갈 것을 저는 그렇게 예상했는데, 그쪽이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요때 말씀드렸죠. 이 정도 떨어지고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쪽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봤는데 떨어지죠. 속상하죠. 네, 떨어집니다. 근데 야, 이렇게 떨어진다고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 이러지만, 이렇게 가다가 한번 축 떨어지면 결국엔 이렇게 떨어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줄줄줄줄 떨어지느냐 이게 아니라, 순간 떨구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 그림이 나올 수 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지지라인이 있다, 단기 트레이딩 하는 분들은 지지라인 한번 봐봐라.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서 해라. 하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한번 꺾고 가면 오히려 목표치에 도달하는 게 더 빠를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제가 가능성이 더 적을 것 같은 쪽이 가고 있습니다. 속상하네요. 지금 근데 이 떨어진 계기가 뭐냐, 이때 이 하락이 나온 계기가, 이때 나온 하락의 계기가 FOMC 회의록, FOMC 회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번 달엔. 근데 FOMC 회의록은 지난달에 했던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달에 또 한다면 다음 달에 이번 달 회의를 이야기할 것이고, FOMC 회의록인데 거기서 뭐 자꾸 매파적으로 얘기를 나오다 보니까 쭉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 달러 강세 때문에 그래요. 달러 강세에 대한 이 이야기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달러와의 상관관계, 주식 코인과의 상관관계, 이거 말씀드렸고, 근데 달러 떨어질 거라고 그러지 않았냐 너가? 맞아요. 달러는 떨어질 거예요. 근데 지금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위험자산, 투자상품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근데 미국 국채, 금융의 중심 미국의 국채, 이게 수익률이 3에서 4%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3에서 4%면 작은 것 같지만, 이 거대 자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고, 그리고 들여다보면 또 3에서 4%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도 더 이제 수익률이 나오는데,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미국의 국채는 뭘로 사나요? 위안화로 사는 것도 아니고, 엔화로 사는 것도 아니고, 북한 돈, 원화 이걸로 사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달러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면 미국 국채를 사기 전에 달러를 사야 되죠. 제가 말씀드렸죠. 수요와 공급.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간다. 달러가 당연히 이제 수요가 많아지니까요. 근데 우리 달러를 사?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환전이 달러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환전이 달러를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고, 달러가 강세일 때는 항상 주식과 투자 상품은, 그리고 대부분의 상품들은 떨어진다.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달러로 산다고 하면. 왜냐면 달러는 올랐고, 똑같은 가치의 변화는 없는데 둘 중에 하나가 올라버리면 상대적으로 얘는 떨어지는 효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우리 USDT, USDC 스테이블 코인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제가 지난달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너네 담보를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거 담보하지 마. 어? 너네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무너지니까 너네들 줄도산 나잖아. 미국 국채 몇 프로 이상 보유해. 스테이블 코인 하려면. 이렇게 때렸단 말이에요. 지금 USDT하고 USDC에서 어마어마한 미국 국채를 샀습니다. 뭘로 샀다? 달러로 사는 거죠. 달러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달러의 강세, FOMC 회의록 공개, 매파적 발언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 또 있습니다. 그쵸? 파월이 또 뭐라고 얘기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요번에 이제 파월이 매파적으로 나올 것이다. 왜냐면 항상 요거를 보시면 돼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좀 세게 하기 전에는 이제 좋은 좀 시장을 달래는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 놓고 세게 나와요. 그래 놓고 또 시장을 달래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금리를 좀 많이 못 올린다. 이럴 땐 또 이야기로 세게 때려버리죠. 매번 그래요.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금리를 세게 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또 이제 시장 달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세게 때렸을 때 하락이 쫙 왔다가 또 달래기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앞으로는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럼 또 시장이 다시 올라오고 이게 매번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장이 뭐 금리를 대폭 인상할 것 같으면 막 팔고 막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게 중장기 투자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기 트레이딩은 당연히 틀리죠. 뭐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던 거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는 금리 인상만으로 부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금리 인상만 계속해서 인플레가 잡힌다? 그러면 계속해도 돼요. 기업이 무너진든지 말든지. 금리 인상을 하면 기업들은 힘들어져요. 그럼 줄도산이 나는데 만약에 진짜 너네들이 인플레이션 잡고 싶어갖고 금리 인상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금리 인상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기업들도 위험해져.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키는데 금리 인상이 된 이유 중 하나, 그거는 유가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기름값이 비싸지니까요. 모든 소비재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원유가 올라가면. 왜냐면 기름 없이 되는 건 없어요. 유통이나 뭐 모든 제품은 다 유통을 거쳐서 되고 뭐 바로 운송을 하는데도 다 유통이고 모든 거에 기름이 들어가요. 아직까지는 뭐 물론 10년 전 20년 전에는 뭐 지하자원 기름이 지금 뭐 몇십 년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은 자원이 고갈돼서 뭐 멸망할 거다 이런 이야기 있었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있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기름값이 막 올라갔다. 이거 지난달 방송에 있어요. 이 이야기 드린 거. 근데 지금은 뭐 전쟁 때문이죠. 네, 전쟁 때문이고 미국과 그리고 이제 다른 뭐 러시아, 중국, 뭐 아랍 이쪽 편먹고 싸우고 있는 중이잖아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각을 세우고 뭐 지금 미국이 뭔가 말을 하면 꼭 반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뭐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했나요? 지금 뭐 미국 에너지 장관이 그랬잖아요. 기록적인 원유 생산을 내년부터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이야기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이든의 정책하고 완전히 위배되는 정책이에요. 바이든 정책이 그린 뉴딜, 신재생 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대기오염 방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바이든의 공약인데 이건 완전히 상반되죠? 근데 왜 이렇게 하느냐? 기름값을 잡으면 인플레가 잡힌다는 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근데 우리 투자자들 보통 사람들 모르니까. 물론 아시는 분들 아시고. 그게 중요해요. 지금 이게 눈에 보이잖아요.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을 조금 해놓고 유가가 떨어져서 유가 레벨을 맞춰서 인플레가 잡히면 금리 인상으로 잡혔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유가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표면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모두에게.
뭐 알 사람은 당연히 알지만 그거를 대놓고 인플레는 유가 때문에 그래, 유가만 잡으면 끝나,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랬더니 지금 뭐 기록적인 원유 생산을 할 거다 이랬더니 지금 아랍에서 또 바로 사우디에서 바로 나오죠. 감축하겠다, 감축하겠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냐면 사우디는 생명줄이에요, 사실. 사우디는 기름이 생명줄인데 이거를 뭐 증산해라, 감산해라, 이거를 뭐 감나라 배나라 미국에서 하는 거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죠. 원래는 관계가 좋았어요. 관계가 좋아서 좀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면 하고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국이 얘네들의 국방을 책임져 줄 때 얘기예요. 국방을 책임져 줄 때 얘기인데, 배신을 한번 먼저 미국에서 때렸습니다. 지켜주지 않았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를 지금 유럽하고 미국이 지켜주지 않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사우디에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섰어요. 결국에는 뭐 그러면 걔네도 살아야 되니까 결국엔 러시아 쪽으로 붙었죠. 예, 결국은 러시아 쪽으로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상황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옛날에 우리 베네수엘라라고 아시나요? 베네수엘라 다 아시죠? 솔직히 베네수엘라 하면, 베네수엘라 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베네수엘라가 엄청난 매장력이 있는 산유국이에요. 요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베네수엘라가 지금 재정이 힘들고 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죠. 근데 사우디나 기름이 나오는 나라는 다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베네수엘라는 왜 그래? 이런 일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빵빵 나오니까 매장량도 많고 쭉쭉 뽑아내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피웠냐면 퍼주는 정책. 지금 우리나라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 말도 안 되게 걔는 퍼준 거예요. 그냥 다 퍼준 거예요. 그냥 대통령 선거 하려고 준다고, 공짜 준다고 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예. 우리 지금 지난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다. 선거 있을 때마다 막 우리나라도 돈 뿌렸죠. 예. 지금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고 넘어갑니다. 일단 그랬어요. 베네수엘라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 저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커피 생산도 하고 뭐 바나나도 하고, 제 친구는 동물을 키우고 있어요. 가축을 키우고 있어요. 우유도 생산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저쪽 애들은 보니까 일을 안 해요. 근데 나라에서 다 퍼주고 오히려 편하게 살아. 재밌고 쉽게 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도 농사하는 게 싫어지죠. 제 친구도 가축을 키우는 게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똑같거든. 나는 열심히 일하고 바쁘게 일하고 힘들고 땡볕에서. 근데 결국에 결과물이 똑같아. 왜냐면 다 퍼주니까. 그럼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저도 농사를 안 짓게 됩니다. 제 친구도 가축을 안 키우게 돼요. 그럼 고기도 안 나오고 우유도 안 나오고,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길어지다 보면 이 산업이 죽어버려요. 지금 베네수엘라 그걸 겪었죠. 그래서 지금의 베네수엘라예요.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원유가 나옵니다. 지금도 원유가 나오는데 뭐 품질이 좋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잘 그거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솔직히 외부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외부에서 만드는 거예요. 품질? 그러면 기업이 들어가서 고품질을 뽑아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어쨌든 베네수엘라도 지금 정책을 바꾸고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사우디는 지금 그래서 이제 뭐 그쪽 아랍 국가들은 이제 관광 산업을 이제 이렇게 좀 육성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왜냐면 점점 앞으로 이제 기름이 무기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물론 긴 시간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뭐 인플레 얘기하다 또 유가에 대한 이야기까지 왔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플레이션은 금리뿐만이 아니에요. 유가가 제가 볼 때 유가가 더 중요합니다. 곡물가, 원자재가, 예, 유가뿐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금리로만 해결될 수 없다는 건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금리를 뭐 계속해서 올린다, 뭐 올해까지 그건 올리고 내년에도 뭐 내년에 금리를 낮출 거라는 뭐 기대는 하지 마라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아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름값만 유가만 잡히면 되는 거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물론 여기까지 떨어져 이더리움이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면 그럼 당연히 또 여기 와서 또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예, 하지만 지금은 거기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고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뭐 국내 증권사들이 코인 시장 넘보고 있죠. 이건 제가 지지난달에 말씀드렸어요. 근데 뭐 반박 기사 바로 나왔습니다. 반박 기사 바로 나왔어. 아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지금 명확한 규제가 제가 말씀드렸죠. 뭐 규제를 하면 규제 얘기가 나왔을 때 코인 시장이 무너지고 막 이랬는데 결국 규제가 나오면 코인 시장은 더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금 규제가 명확해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증권사에서 코인 거래소를 설립한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시장에 혼란이 와요. 그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올해 안에 증권창에서 주식창에서 코인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삼성증권이 지금 뭐 블록체인 ETF 이거 2달 전에 홍콩에 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도 뭐 결국에는 증권사들도 이거 말씀드렸고 올해 안에 주식창으로 코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도 먼저 말씀드렸던 이유예요. 근데 이거는 결국에는 주식거래소를 증권사에서 설립하는 건 내년에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반박 기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지금 규제가 명확해지지 않았는데 결국에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근데 이거를 벌써 이렇게 때려버리면 혼란이 오고 반발이 생긴단 말이에요. 반발이 생기면 그 길로 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박 기사를 때리는 거예요. 왜냐면 반발이 일어나기 전에 반박 기사를 먼저 때리는 거예요. 반발 일어나면 그때는 또 뭐 어쩌고 저쩌고 뭐하고 우리나라 시위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많이 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파지니까 먼저 반박 기사 내는 거예요. 결국엔 내년에 할 거예요. 올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넘어갈 일이냐? 제가 그 전에부터 말씀드려요. 이거는 큰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코인 시장에는 아주 큰 일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예요. 증권사들이 코인 거래소를 설립을 하든 아니면 인수를 하든 이걸 추진하고 있고 지금 뭐 JP 모건이나 그리고 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뭔지 아세요?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어요. 코인 거래소 설립보다 더 앞서가서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금 블록체인 준비하고 있다는 건 제가 지난번부터 말씀드렸어요. 근데 해외 증권사들 얘네들이 직접 지금 블록체인을 만들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블록체인이 빠르고 편리하고 인건비가 적게 들고 시간이 단축되고 이거는 왜냐면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산업이 빵빵 터질 것이다. 이거는 아직까지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지금 빠르고 편리하고 인건비가 단축되고 이거는 드러난 일이에요. 사용 사례가 벌써 있어요. 예. 국채도 블록체인으로 매매를 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거 만들자 이래서 만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증권사들 진출하고 은행권들 진출하고 제가 메타버스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메타버스 안에 은행들이 들어갈 것이고 얘네들 디파이가 지금 디파이 벤처 캐피탈들의 무너지는 디파이 파산하는 디파이 이거를 은행권들이 먹을 것이다. 은행권들이 먹으면 그러면 이 시장은 당연히 커질 것이다. 왜냐면 우리 개개인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개미들은 은행을 믿고 있잖아요. 은행을 믿고 있어요. 중앙화된 시스템 이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이 따지고 보면 사기입니다. 은행. 간단하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예금한 돈으로 A한테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 10만원 이자를 받아 내가 100만원을 맡겼는데 A한테 빌려주고 10만원 이자를 받아 나한테 2만원 줘. 이게 무슨 짓거리입니까? 이게 은행에서 하고 있는 사기예요. 보험사들 이야기해 볼까요? 보험을 10명이 듭니다. 100명으로 할게요. 100명이 보험을 들어요. 한 명이 살짝 다쳤어요.
100명한테 받은 보험이, 한 달에 받는 보험이 10,000원씩 받아서 100만 원이에요. 근데 99명은 안 다쳤는데 1명이 다쳤습니다. 0.1명이든 1명이 다쳤어요. 수리비라고 하면 안 돼. 큰일 날 뻔했네. 수리비가 아니라 병원비 얼마 나왔어요? 병원비 5만 원, 50만 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 지들이 취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취하죠. 계속 이득이 생겨요. 근데 어느 순간 또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동안에 많이 벌은 거는 그건 어떻게 할 건데? 다 까부시고 보험료 인상해버리죠. 이게 사기예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태어나서 평생 사기를 당하면서 살고 있어요. 국가 권력, 은행, 자본시장 이쪽에 다 당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앞으로 블록체인이 발전하는 걸 원하지 않죠. 하지만 숙명이죠. 뭐 쓸데없는 얘기 가는데 여기까지 갑니다.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하지만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한 게 된 거예요. 교육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거예요. 세뇌, 나쁘게 말하면 세뇌, 좋게 말하면 교육, 이렇게 되는 겁니다. 뭐 이런 이야기 있죠. 사기꾼도 뭐 큰 사기를 치면은 뭐 작은 사기를 치면 어쩌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매번 뺏기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 빼고는 그들이 원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뭐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까지 가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성세대는 어떻게 보면 이미 늦었다고 할까요? 바꾸기 쉽지 않죠,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다음 세대들, 우리 자식 세대들, 그들도 이렇게 사는 건 원치 않으시잖아요. 부를 가진 사람들만 부를 누리고 빈을 가진 사람은 죽을 때까지 빈에서 허덕여야 되고,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속상해지죠, 이런 이야기 하면. 지금 뭐 웹3도 마찬가지죠. 메타버스 웹3 이게 뭐냐면 부를 가진 유튜브나 이런 것들, 얘네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둬서 뭐 물론 크리에이터들한테 나눠줍니다만은 콩알 만큼 나눠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뒤집는 건 불가능해요. 왜냐면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유튜브는 크리에이터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유튜브 혼자서 고수익을 챙기고 있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게 웹3예요. 웹3 하면 뭐냐, 메타버스 하면 뭐냐, 이렇게 동떨어지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웹3는 뭐냐면 내가 이룬 거, 내가 시청을 하는 것도 내가 거기에 일조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드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시청을 하는 것조차도 그곳에 일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같이 나누자는 거예요. 공평하게 분배하는, 그게 웹3예요. 웹3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웹3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자체도 그렇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이 해결해 줄 수 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 같지만,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고 살만한 사람들도 부자는 아니잖아요. 경제적 자유, 이거는 그들만 누리고 있잖아요. 이거를 공평하게 나눈다 그러면 그리고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아니고 기여한 만큼 서로 나누는 거, 그게 이 시장이에요. 그게 웹3고요. 이해가 좀 편하게 되실까요? 요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왜 은행권,
그리고 은행에다가 돈 넣어놓고 통장에 숫자만 보고 있고, 자기 예금 있는 거 한번 다 찾아서 내가 만져보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힘들게 일해서 버는 데 내가 만져보지 못하고 죽는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신용카드 쓰고 핸드폰 페이 쓰고, 근데 이거를 계속 줄고 있는 거를 인식을 못하죠. 내가 번 돈을 여기다 넣어놓으면 여기서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플레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인플레가 계속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인플레 잡는다 하는데, 인플레라는 건 항상 오른다는 계산으로 한다니까요.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인플레는 올릴 거를 계산해서 이렇게 몇 프로씩 오르는 거를 그렇게 가는 게 인플레 정책이에요. 말이 되나요? 내 돈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내 돈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를 인지하셔야 돼요. 지금 뭐 물론 지금 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내 돈이 줄어들죠. 네. 근데 예금에서 돈이 쥐새끼가 갉아먹듯이 돈이 줄어든다는 거, 그건 모르죠. 개구리가 차가운 물에서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에까지 갈 때까지 모르고 죽는, 아 죄송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비유하면은 안 되죠. 네. 하지만 근데 결국은 그거예요. 뜨뜻미지근하게 쭉 이걸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느끼셔야 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바뀌길 원하죠. 하지만 하고 있는 게 없죠. 노력하지 않잖아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근데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리고 코인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고 계셔요. 용기 내신 거죠. 근데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비트코인이 떨어졌을 때 160, 170. 그 아래로 떨어질 수 있어요. 네. 여기가 불스트랩이었다? 여기가 불트랩이다? 올려놓고 툭 뺀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건 여기 가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일이에요. 여기까지 안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당장 써야 되는 돈, 다음 달에 당장 써야 되는 돈,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제가 매번 방송 때마다 말씀드려요. 은행에서 썩고 있는 돈, 쥐새끼 갉아먹듯이 계속 갉혀먹는 그 돈, 그거를 집어넣었을 때 그게 투자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을 돈, 어차피라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버티신 분들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자, 이런 말씀, 제가 점심 먹고 저희 직원들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1000만원 투자. 500만원만 돼도 팔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1000만원 투자해서. 근데 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해요. 이거 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이 자신을 속이고 있죠. 지금 투자를 시작하면은 상승할 거라는 거를 자신이 알고 있는데, 500만원 되면 팔고 싶다? 1000만원 투자해서? 이거 말이 앞뒤가 안 맞거든요. 지금 그렇게 혼동하고 있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어지러운 상황이에요. 그렇게 힘드신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일수록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죠? 지금 투자하는 사람들이, 지금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이 부럽다. 근데 나는 500만원만 돼도 팔고 싶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본인이 본인을 속이는 생각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 시장 지금까지 계신 분들은 이 시장이 어떻게 될지 믿음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좀 용기 내시고 힘내시고 같이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내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는 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알아가고 하나하나 배워가고 모르는 것들 공부하게 된다면 확신은 생길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힘들어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저는 확신해요. 내 확신을 남들에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릴 수는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세요. 확신을 가지신다면 이더리움이 지금 220, 뭐 여기서 뭐 100만 원까지 떨어진다고 한들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물론 고통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이 앞으로 더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더 하락이 올 수도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예요. 8월 16일 말씀드린 대로. 하락이 급격하게 나온 만큼 상승률은 당연히 빨라질 거예요. 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갈 것이고, 이렇게 간다면 이렇게 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그쵸? 그러면 결국에 목표치에 더 빨리 도달하는 건 이렇게 가는 게 더 빨리 도착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게 더 빠르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뭐 요번 주 금요일날 파월이 뭐라고 시부렁거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거는 뭐 또 나오고 나면 악재 소멸이고요.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소식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